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고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이면 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세모녀 살인 사건, 또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먼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일가족인 세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일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이들의 잔혹한 범죄 이전엔 모두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주거 침입부터 성폭력, 살인까지.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진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 지속적 괴롭힘이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 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법령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부족 문제.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018년 약 9천 건에서 2019년 13,000여 건으로 45%나 많아졌지만 같은 기간 스마트워치 보유량은 약 10% 늘어났습니다. 보유량이 요청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얘한테 웨어러블을 하나 주고 그 사람의 100m 접근 금지를 하고 CCTV를 확인하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100m면 20초 안인데 CCTV가 범죄를 예방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란 옛말. 스토킹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 스토킹.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법령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거나 어디선가에서 계속 지켜본다거나 끊임없이 연락이 온다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성인 남성인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여성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불안에 떨 것 같습니다. 설사 앞서 보신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당하는 사람에겐 삶을 뒤흔드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장난 전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거의 유일한 처벌 근거였습니다. 가장 강한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 또 30일 미만 교도소 행위니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리 만무하죠. 앞서 22년 만의 성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법안이 발의됐던 게 1999년입니다. 매 국회 때마다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스토킹이 문제긴 문제인데 법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의 행위다, 단순 애정 표현과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전 애인, 전 배우자가 가해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행위가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이들은 피해자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거나 자해를 하기도 하죠.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전제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 모두가 정신적 압박,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선 재범, 흉기 휴대 여부, 또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징역 3년에서 5년이 부과됩니다. 영국은 2회 이상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원치 않은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스토킹 처벌법, 간신히 첫 발을 떼긴 했지만 적용 기준이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등 다양해지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식 규정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기준이 협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스토킹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이에 스토킹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문을 일부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글과 이미지 등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 정도로만 제한해 온라인 스토킹의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는 관련 조치가 미흡하고 다양한 유형의 범죄 유형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안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양정숙 의원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좀 빠른 보안 입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신변 안전 조치라든지 아니면 고용상 불이익 처분이나 피해자나 신고인에 대한 비밀이나 그런 보호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2년 만에 첫걸음을 떼는 스토킹 처벌법. 빈틈을 보완한 온전한 첫걸음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스토킹을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받고도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토킹 피해 긴급 상담은 여성 긴급 전화 1366과 여성 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원 절차에 따라 거주 인근 지역 전문 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 안내가 이루어지고 의료비 법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전에도 긴급 피난처 같은 일시보호, 보호시설 입소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들에서 다른 피해자가 지원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잘 조력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 관련 피해자 상담 매뉴얼도 각 상담소에 배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기관을 통해 법적인 조치부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회성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폭력에 스토킹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신고하시고 상담소 같은 지원기관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데서 나아가 획득한 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완전히 모르는 남남보다 친밀한 사이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보호, 상담 지원을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1980년 12월 8일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5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쓰러진 사람은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 광적인 팬 마크 체프먼이 그를 쏜 겁니다. 존 레논도 스토킹 사례의 피해자였습니다. 이 스토커는 자신의 이름 대신 존 레논을 사용하고 존 레논처럼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행위,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장한 폭력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이며 이 스토킹 처벌은 더 큰 비극을 막는 길이라고. 늦어도 너무 늦은 스토킹 처벌법.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